안녕하세요. 전현진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화학 화성 관련된 내용들을 이어서 진행할까 하는데요. 화학 화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각각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외우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워야 될 그 이유도 없고,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흐르는 물로, 과량의 물로 다 씻어내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원칙으로 보면 되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특수한 경우에서는 전문가가 현장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문가에 의한 응급처치를 받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료를 할 건데, 이제 화학화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화상을 입게 되면 이런 과량의 물로 세척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 분말 가루 형태의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기 전에 솔 같은 걸로 털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가루 등 어떤 물질이든 간에 물로 씻어내기 전에 최대한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붙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씻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가루 형태는 무조건 이렇게 한 번 더 해주신 것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전기 화상 같은 것들이 이제 있을 건데, 전기 화상은 이 전기로 인해서 세 가지의 화상이 다 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불이한 화상, 전기이한 화상, 그다음에 감전에 의한 화상 세 가지가 다 모두 다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요거일 겁니다. 감전에 의한 화상. 감전이 우리 몸의 대부분의 시스템은 두 가지로 인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화학적인 시스템하고 전기적인 시스템이죠. 그 중에서 신경계는 전기적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는 신체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계가. 근데 이 전기 신호가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 외부에 있는 전기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 전기 신호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라고 하게 된다면 때에 따라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감전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날 수 있겠다? 심정지가 일어날 수 있겠다. 우리 몸에서 여러분들이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도 전기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몸 같은 경우도 움직이려 하게 된다면, 물론 전기 에너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전기 신호가 있어야지만 이게 작동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장에서 일정한 전기 신호를 주면서 그 전기 신호에 맞춰서 심장 근육이 수축하게 되는데, 이 외부에 있는 전기 신호가 심장에 있는 전기 신호보다 훨씬 더 높아서 이 전기 신호를 모두 다 없애거나 혼란스럽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자, 전기화상에서 여러분들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 요겁니다. 요거. 천장 안전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 강조를 해드렸지만, 위험하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영웅심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환자를 구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구조 인력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고 지역이 안전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신고만으로도 충분한 일을 다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기호 순장이라고 써져 있는데, 솔직히 이것도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 뭐만 하시면 돼요? 요거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의식을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척추 손상 이후 쇼크에 대비해서 환자들을 올려준다, 의사에게 보여준다, 막 이런 말들이 써져 있지만 요거 뒤에 거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겠다. 물론 저는 알려드리긴 할 겁니다. 알려드릴 거긴 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응급처치들은 무조건 다 해라는 소리를 못 하겠어요. 양이 많고, 생각보다 짧은 시간 이내에 진행하기에는 좀 양이 많고, 실질적으로 실습을 통해서 하지 않는다면 정확하지 않은 술기가 여러분들에게 나올 거니까, 그래서 환자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웬만해서는
어, 최소한의 이론적인 강의로서 전달드렸을 때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여기까지는 해주셔라 하면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나머지는 모두 쉬어도 된다,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면 좋고요, 안 하셔도 괜찮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전이 발생하게 되면 실내냐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실내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하게 또 전신주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전신주, 물론 전신주가 요즘에는 대도시에서는 다 모두 아래 지하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어느 때만 문제가 되냐면 홍수 등으로 인해 가지고 뭐 도로가 아예 잠기거나 인도가 아예 잠기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가시다가 주변에 지나가는 그 전기 설비에 가지고 감전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대표적으로 전원을 먼저 차단을 해 주셔야 되겠죠. 현장에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위험하지 않도록 차단을 해 주셔서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환자주의 전선을 치우게 될 건데, 이거는 함부로 치우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함부로는 내 손으로 치우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환자가 지금 전선에 닿여져 있으니까 이 닿여져 있는 전선 때문에 전기가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전달이 될 거고, 그로 인해서 환자가 손상당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지라도 나무 막대기나 혹은 다른 전원 제품들을 사용해가지고 전선을 지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 외에는 전선을 직접적으로 만지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전원을 차단하는 것은 위에 거랑 동일합니다. 뭐 두꺼비집 같은 거, 우리 옛날에는 두꺼비집이라고 했으니까 전기 차단은 전체 공간 안에 전원 차단을 먼저 하고 난 이후에 환자에 해당하셔서 응급처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환자 평가는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화상 입었는지 점검하고 쇼크에 대비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것도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 환자의 호흡 여부, 그 다음에 순환 여부, 의식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면 환자가 중환자다 아니다라는 것이 판단은 되실 겁니다. 그에 맞춰서 신고를 최대한, 물론 먼저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먼저 신고를 해주셨을 거라고 믿기는 하겠지만요, 그에 맞춰서 그냥 환자의 정서적인 혹은 신체적인 안정감만 도모해 주셔도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전기화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어린아이가 전선을 물어 뜯어가지고 생기는 이제 이런 것들도 전기감 화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화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 여기서 화상이 일어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기가 여기로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도 방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곳이 있어야 돼요. 접지되고 있거나 하게 되면. 그래서 환자 몸 위로 그건 단순하게 그리겠습니다. 환자 몸 위로 이렇게 있으면 왼손을 잡았는데 오른발로 나갈 수도 있어요, 전기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들어간 입구라고 유입훈하고 유출훈을 확인해 가지고 이 전기가 지나간 자리에 어떤 장기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환자의 중추도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종사자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머리 척추 손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죠. 이전에 했던 것들은 약간의 그 총론 느낌이었죠. 출혈 어느 부위에서든 다 날 수 있습니다. 화상 어느 부위에서든 다 발생할 수 있어요. 알러지 전신 반응이 다 나타날, 어느 부위에서는 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것들 중에, 우리 신체에 보여지는 것들 중에 중요한 순으로 우리가 배울 건데, 당연하게도 머리, 그다음 가슴, 복부, 이런 몸통부터 배울 겁니다. 물론 여기 머리와 척추 안에는 목도 들어가기 때문에 목과 관련된 내용도 조금씩 나오긴 하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머리 손상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머리 손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 두피 손상일 수도 있고요. 이 두피 손상과 함께 두 개의 골절이 있을 수 있고요. 두피 손상과 두 개의 골절과 함께 뇌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세 가지 묶어서 단독으로 일어날 수 있고, 두 가지가 일어날 수가 있고, 이제 세 가지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얼굴 쪽을 보시게 되면, 얼굴에는 우리의 감각기관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시각, 후각,
청각이 없네요. 그죠? 귀 청각, 그 다음 미각. 물론 중요도로 따지게 되면 이제 귀하고 청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후각과 미각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시각과 청각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조금 얼굴 쪽에서 요거 보셔야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감 중에 4개의 감각이 5개의 감각 다 모두라고 이야기를 하겠네요. 하나는 촉각인데 얼굴에도 촉각은 존재하니까요. 5가지 감각이 모두 다 얼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까이 손상을 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 두피 손상 같은 경우에 두피는 우리가 얘기했던 그 외출혈과 관련된 내용들을 적용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출혈이 있을 거고 그 출혈을 지혈시켜서 처치 마무리 질 건데, 몇 가지가 좀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두피는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혈 지점을 찾기가 조금 힘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얇은 연부조직에 많은 모낭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적냐면 근육층이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 이렇게 두피를 움직이는 그런 그 장난들을 어린아이들이 치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두피에 있는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두피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얼굴 근육이나 혹은 그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쓰면서 앞뒤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지, 머리에 있는 두피 근육을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두피층이 없다라고 보셔도 정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피출혈이 나는 혈관을 압박할 수 있을 만한 힘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혈량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라는 점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걸 기억하시면서 처치는 동일하게 할 건데 뭐가 추가되어져 있냐면, 맨 위에서 이야기할 때 두피 손상과 같이 뭐가 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냐면 골절이 올 수 있다. 그리고 두피 손상과 골절과 함께 뇌 손상이 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단순해요. 두피가 가장 바깥에 있고요. 그 아래에 뭐가 있어요? 뼈가 있고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뇌가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두피 손상이 일어나야지 그 아래에 있는 뼈도 부러질 수가 있는 거고요. 두피 손상이 일어나야지, 두피 손상과 골절이 일어나야지, 골절이 일어나야지, 잠시만요. 두피 손상과 골절이 일어나야지 그 안에 있는 뇌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뼈가 골절되지 않더라도 뇌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몇 가지 예시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간에 두피는 겉으로 피가 나지 않더라도, 두피 출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두피에 멍이나 타박상이나 혈종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혈시 머리 어깨를 위로 올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뭐 어깨는까지는 뭐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머리가 그 신장 높이보다 위에 있으면 좋긴 하겠죠.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심각한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굳이 머리를 올릴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박힌 부치는 뺏지 말라고 그랬죠. 어느 신체 부위든 간에 박힌 부치는 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 손상이 있게 되면 추루 두피 손상, 머리 쪽에 있는 이마 쪽에 있는 손상이긴 하죠, 그죠? 두피까지는 아니고요. 머리 손상이 있으면 이쪽에 아래쪽에 있는 뭘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뼈의 골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뇌 손상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지금 보여진 거는 두피 손상만 보여지시겠지만 환자의 의식평가라든지 동공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시면서 이 환자의 중증도를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평가 등은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동공평가나 이런 것들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두개골절인데, 두개골절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처치할 것인가. 당연하게도 통증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머리 모양의 변형, 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형태가 변형되어져 있다면 당연히 골절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코나 귀에서 출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출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밑에 있는 것까지, 요런 것들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저부 골절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가 이렇게 있으면 뇌 밑에 뇌를 떠받치게 되는 뇌와 머리를 얼굴을 구분하는 뼈가 하나 있거든요. 이 뼈가 부러지게 되면 이 부러진 뼈 사이로 여기 안에 있던 내척수액과 피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 외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구멍은 코하고 귀입니다. 귀코입니다. 그래서 그쪽 안에 출혈이 발생하거나 혹은 약간의 맑은 액체가 발생하거나 혹은 이 두 가지가 섞어서 마치 분홍빛을 띠고 있는 맑은 액체가 섞어서 나오는 출혈이 발생한다거나 그럴 수 있고요. 이게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내부 안에서만 출혈이 고이게 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눈 이쪽 부비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쪽에 빈 공간에 피가 차가지고 눈 아래쪽인 눈 쪽이나 그 귀 뒤쪽에 귀 뒤쪽에 피가 차여서 변색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바로 나타나진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가 고이거나 라는 말 말씀드렸잖아요. 피가 어느 정도 고여서 외부로 변색이 드러나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증상과 징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눈동자의 크기는 저희가 동공을 확인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피와 관련된 것들도 대량의 출혈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그 원인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관통상이나 박해물차 관련된 것들은 요거 웬만해서 빼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빼지 마세요. 다 빼지 마세요. 빼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빼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나게 난 이후에 환자가 계속 누워있다면 귀 쪽에 피가 차겠죠. 그죠?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귀 쪽에 피가 나서 귀 쪽에 변색이 있는 거고 환자가 사고 나고 난 이후에 계속 앉아있는 상태로 머물고 있었다 그러면 눈 아래쪽에 이렇게 차검 그 변색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밑에 이렇게 피가 차가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나 귀에서 이렇게 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 그 요 피를 콕 한 방울 찍어 놓게 되면요, 지금은 그냥 종이인 것 같은데 거즈에다가 넣으셔도 돼요. 거즈나 이런 종이에다 넣게 되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얇게 하나가 쭉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있을 거예요, 그죠? 두 개의 원. 그래서 바깥쪽에 퍼즐원 같은 경우에는 내철수액이 많이 포함된 액이고요. 그다음 안쪽에 퍼즐원 같은 경우에는 혈구의 양이 많은 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철수액에 나오고 있구나. 내철수액은 어디에만 있어요? 우리 얼굴 쪽에서는 뇌에만 존재하겠죠, 그죠? 그래서 뇌를 둘러싸고 있는 뼈가 부러졌구나. 밑에 받치고 있는 뼈가 부러졌구나. 이런 것들을 요 할로 사인 혹은 더블링 사인, 더블링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건데 이걸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이제 동공의 크기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면 머릿속에 그 뇌신경 같은 게 이렇게 교차돼서 흐르거든요. 그 뇌신경이 쉽게 압박받아가지고 한쪽 눈이 이렇게 수축하지 못하고 이완된 상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관련 내용들이 이제 나올 건데 똑같이 처치를 해주시면 돼요. 두 개의 골절이 있을 경우에는 목 고정시키는 거 잊지 마시고 목을 고정시켜야 되니까 목 올리면 안 되겠죠, 그죠? 머리 올리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올려 환자 어깨하고 머리를 올려서 지혈에 도움되게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올리는 거 하시면 안 돼요. 목 고정시켜야 되는 거니까요. 그 올리실 거면 몸 전체 몸은 똑바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몸 자체가 올라오는 것들을 할 겁니다. 요거는 종사자들이 할 거예요. 관련된 종사자들. 그리고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하지 않고 이제 주위를 압박한다. 요겁니다. 요게 피가 나는데 이게 골절된 건지 골절이 되지 않은 건지 확실치 않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주변 부위를 압박해 가지고 지혈시키는 방법들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귀에나 코에서 혈액하고 뇌출수액이 섞여가지고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패킹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코피 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손상을 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뭐 피곤해서 코피가 난다거나 했을 때 우리가 완벽하게 막아서 코피를 막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뇌가 있는 공간의 압력을 이제 우리가 내압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두 개 내압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두 개 내압에 두 개 내압이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환자에게 더 좋지 않은 그런 뇌 손상이 더 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막지 말라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 요거 계속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벌어진 두개골 부위 같은 경우에는 세척하지 말고 벌어진 상태로 다 덮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척하시면 안 돼요. 당연하게 세척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뭘 만진 거예요? 뇌 조직을 만진 거기 때문에 세척하시면 안 됩니다. 벌어진 그 두개골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이제 뇌 손상입니다. 두피 손상이 일어나고 두개골 주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뇌까지 손상을 받게 되면, 당연하게도 첫 번째 환자에게서 확인해야 될 것은 의식 확인이 되겠습니다. 뇌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환자의 의식 변화일 거예요. 어쩔 수도 없이 우리의 의식 수준을 정하는 것이 뇌에 있기 때문에, 그물활성계, 말성활성계 임원이시고 얘기를 할 건데, 이제 각성 정도를 확인하고 있는 것들도 있죠, 그죠?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다 대부분 뇌에 있기 때문에 뇌가 손상받게 되면 의식이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 사고 상황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구토, 메스꺼움 같은 경우도 두 개 내압이 상승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증상 징후 중에 하나예요. 두통은 당연하겠죠, 그죠? 두통 계속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두통도. 그다음 시각장애 뭐 두 개 보인다거나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었고, 동공의 크기 방금 전에 보셨고, 체력 상실이나 균형 감각 마비가 있는데 앞에 있는 체력 상실은 보시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위키니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건데, 그런 그러니까 신경계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지, 이건 체력 상실이라는 말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균형 감각, 그 다음에 마비 등 균형 감각들이 좀 이상해진다거나 똑바로 걷지 못한다거나, 혹은 한쪽이 마비되어서 움직이기 힘들다거나, 그 외에 발작, 요건 이야기했고, 공격적인 행동 같은 것들도 성격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뇌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이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머리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하는 교통사고 이후에 머리 치피를 질질질 흐르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갑자기 좀 어지럽다고 하면서 앉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뭐 이렇게 코를 고면서 코를 고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냥 이제 계속 헉헉거리고 있다거나 하면 당연하게도 뇌 손상을 좀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진단 내릴 수는 없고요. 의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은 뭐가 있느냐? 의사치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당연하게도 신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척추 손상 의심은 꼭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호순이 있는데, 그냥 현장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요. 현장 먼저 확인해 주시고, 장소의 위험성은 현장 위험성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의식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호흡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손톱 한번 눌러보시고요. 기도는 굳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안 하는 이유는요, 호흡을 어느 정도 확인하게 되면 기도도 같이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드리싱 하는 거는 우리가 배웠죠. 기도 열어서 구토에 대비한다는 말이 있긴 한데, 요거는 굳이 보지 않으셔도 돼요. 척추 손상에 의심된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여는 방법이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려준다는 것들도 있긴 한데, 이것도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신경기능 측정하는 것도 굳이 하실 필요는 없는 내용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 해야거나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거 했던 내용, 다리 올리지 말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머릿속에 지금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 무언가 붙어가지고, 다리를 올려가지고, 여기 다리 있던 혈액량을, 체액량을 다 아래쪽으로 내보내게 되면, 여기 압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올리지 말라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요. 원래는 다리를 올리는 게 아니고 머리를 올려야 돼요. 머리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머리는 지금 제가 뭐 때문에 계속 이야기 안 했죠? 목이죠, 목. 척추 손상 등에 의심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지 말라. 아예 척추 손상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한 경험도 없고, 그 다음에 전공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하실 필요는 없겠다.
노출되는 상처니까 당연히 뇌조직이겠죠. 그 다음에 뇌관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세척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만지지 말고 세척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뇌 손상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얼굴 손상 관련된 내용들 좀 진행할까 합니다.